그 다음 주제 108쪽에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우리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 주체에게 자기를 위해서 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과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개인은 국가한테 나를 위해서 뭘 해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요구를 했는데 국가가 안 들어주면 권리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 해서 소송할 수 있다고 봤다는 거야. 응? 첫 번째가 뭐래? 자, 동그라미 1번. 그 한자 말로 강행 법규성 이렇게 표현해. 그죠? 근데 그거를 좀 쉬운 말로 풀면 국가에게 법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가로치고 행정주체의 의무 존재. 내가 그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선, 법에 의해 법적 이름, 국가로 대표되는 행정주체 측에게, 국가에게 일정한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응?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보라고.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으면 바로 개인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그건 아니래. 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법이 국가적으로 뭐 해라 의무로 정해놨는데 그 의무가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된 의무라면 법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응? 따라서 이게 의무가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지. 누굴 위한 의무냐? 공익만을 위한 의무다. 위한 의무냐? 아니면 뭐야? 우리가 사익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이 사익 보호도 목적이 있는 거냐? 사익 보호를 위한 의무냐? 이걸 따져야 돼.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냐? 응? 그러면 공익만을 위한 의무면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 국가는 세금 거둔 걸로 사회 전체 공익을 위해서 뭔 조치를,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돼. 해야 될 의무니까. 그지? 근데 국가가 그런 공익을 위한 조치, 아까 예를 들시 뭐 버스 정류장을 적정히 거리마다 설치하고 세금 거둔 거로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이거 해야 될 의무는 일반 시민 전체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지 특정 개개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 따라서 공익만을 위한 의무라면 개인은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힘이, 이익이 법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응?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야. 사익 보호를 위한 의무일 것. 자, 국가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의무가 공익만을 위한 거라면 안 되고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이걸 사익보호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여야 된다. 그래야 이 둘이 합쳐져야 뭐가 되는 거야? 법에 의해서 사익,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야? 그래서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개인이 국가에게 나를 위해서 해줘. 법이 정한 조치 해줘 하고 요구를 했는데 국가가 안 들어준다. 그러면 소송으로 싸워가지고 자기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세 번째로 뭐 얘기해? 그 사익, 의사력의 존재라고 했지? 그 옛날식 표현, 의사력의 존재. 지금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재판 청구권이 인정돼. 그러니까 안 해주면, 국가가 안 해주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보장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권리다 이거지. 응? 과거에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세 가지가 다 인정이 돼야 그것이 개인의 권리로서 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다. 응?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얘기됐는데, 조금 아까 한 가지 중요한 점 한 가지 얘기했어. 뭐 얘기냐면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사익 보호를 위한 의무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 네, 두 번째는 3번, 세 번째 거. 과거에는 국가가 안 들어주면 재판을 청구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재판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이 세 번째 요소를 거론했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국민이 소송할 때 그런 말 앞에서 들어봤지? 열기주의, 개괄주의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지? 통치행위 할 때 나왔었어.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국민이 소송할 수 있으려면 이러이러한 국가의 조치만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열거해 놓은 조치만 소송 대상이 되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소송할 수 있는 거다, 재판할 수 있는 거, 청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했었어. 근데 오늘날은 국가의 모든 조치 원칙적으로 다 소송이 가능해. 그래서 그걸 이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바뀐 마당에서는 당연한 거야. 국민이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 세 번째 요소를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논점, 동그라미 3번, 의사력의 존재, 다른 말로 재판 촉구의 인정은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오늘날 의사력의 존재는 더 이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두 가지 요소만 갖추면 된다는 거지? 첫 번째는 국가에게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을 것. 두 번째는 그 국가의 의무가 공익만이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일 것. 응? 두 가지만 충족되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권리, 이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소송이 가능한 거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립 근거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둘로 나눠놨죠? 동그라미 1번. 자, 거기도 동그라미 1번 다 중요합니다. 자, 개인의, 가만히 생각해보자. 성립 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 국가에게 어떤 의무를 규정해놨고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냐 이거 따지는 거야. 응? 법률,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 성립을 인정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또 불문법인 관습법에 의해서도 응? 또 공법상 계약, 국가하고 개인 간의 어떤 계약에 따라 계약을 맺어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줄, 아직도 생소한 용어다. 비법규인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여기서 법규란 말 처음 나온 거 아니죠? 응? 그러니까 법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라고 칭한단 말이야. 법 중에서. 응? 그러면 거기에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법이야. 응? 조직 내부에서 응?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 이런 거 정한 법이지. 업무 처리할 때 따라야 될 기준 같은 거. 이건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법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공무원들이 이 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을 위반했다 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그 위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니고, 국민이 그걸 행정규칙 위반한 행위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어. 다만 그 조직 내부법을 안 따른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징계받게 될 뿐이야. 응? 자, 그런 논리인데, 그래서 비법규, 법규성이 없는,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법이 아닌 행정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도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자, 또 한번 우리 판례로 확인할 거야. 1번 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있지? 자, 우리가 이제 헌법은 공부 안 하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제10조부터 헌법 제36조까지 쫙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들이 선언이 돼 있어. 응? 그래서 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행복 추구권 이런 거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12조는 신체의 자유, 국가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선언돼 있고, 응? 헌법 제36조 이런 데 가면 36조인가? 하여튼 환경권도 있고 막 있어.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응?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쭉 나와. 응? 응. 자, 그런데 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 하나는 뭐야? 그 자체로 구체적인 그 성격을 갖는 규정. 응? 자,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 시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가 이제 국가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 신체의 자유라는 내용이 뭘까? 신체의 자유의 내용이 뭐겠어? 어려운 거 없어. 개인이 자기 신체, 손과 발, 눈동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지 뭐. 응? 그걸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응? 그러면 야, 우리 헌법 딱 한 줄이야.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를 갖는다 이거야. 응? 그러면 다시 신체의 자유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국회가 법률로 신체의 자유란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다, 눈동자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누구나 다 신체의 자유라는 게 내용이 뭔지 그냥 한 줄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다 알아. 그러니까 법률로, 국회가 다시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 응? 이런 경우는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권리야. 따라서 국가의 조치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면 바로 뭐야? 자기 헌법에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헌법이 이제 규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 중에는 아주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게 있어. 응?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환경권 같은 게 그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딱 선언이 돼 있어. 근데 여기서 한번 해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게 어떤 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야? 이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 응? 어떤 사람은 조금만 소음에도 민감하고, 그죠? 조금만 먼지에도 민감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대기 농도라든지 이런 것 결국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수질 기준은 최소 오염도가 얼마 이상을 넘지 않는 거, 또 대기 오염 농도는 얼마 이상을 넘지 않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비로소 헌법이 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게 뭔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거지. 헌법 규정만 갖고는 그냥 막연하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 이 너무나 추상적이잖아. 이렇게 이제 헌법이 추상적인 선언만 해놓은 그런 권리는 다시 한번 국회가 법률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놔야 비로소 그 어떤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라는 게 확정이 될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예. 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거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 국가에게 자기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인간다운 최저 생활을 요구할 권리,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가 인간다운 최저 생활할 권리야. 명확치 않잖아. 국회가 법률로 적어도 이제 인간다운 최저 생활할 권리는 이러이러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게 써놔야 돼. 그래야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거기 써 있지.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자, 첫 번째 읽어보자.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돼야만 비로소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으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소위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것들에 속하고, 셋째 줄, 두 번째 어떤 유형이 있어? 법률로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더라도 헌법상의 규정 그 자체만으로도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구체 권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신체의 자유권 같은 그런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여기에 속한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모든 헌법의 기본권 규정이 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두 종류로 나눠진다. 따라서 첫 번째 예를 든 것처럼 추상적인 선언에 그치는 그런 헌법 규정 있지? 이것만 갖고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하고 소송할 자격이 안 줘요. 응? 아까 말한 대로 무슨 헌법상의 환경권 침해당했다 소송할 자격 안 돼. 뭐가 돼야 돼? 아, 국회가 무슨 예를 들면 대기오염 방지법 이래가지고 대기오염 수준은 어느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게 헌법이 말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말이야. 기준. 응? 그 기준을 넘는 조치가 됐다. 그러면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환경 기준을 위반하는 조치다. 그래서 그 법이 보호하는 환경사 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헌법상의 기본권, 환경권 침해만 갖고는 소송할 자격이 안 주어진단 말이야. 응? 그 차이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그러면 이제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1번은 안 해도 돼. 응?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중요한 판례라서 일단 중요도를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읽어볼까요? 제소기간인 뭘 말할까? 제소기간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이 정한 기간. 원래 이제 90일이거든. 하여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어. 그래서 불가쟁력이 생겼대. 불가쟁력이 그 쟁자가 다툴 쟁자의 소송으로 다투는 거. 그러니까 법이 정한 소송기간 지나버리면 아무리 위법한 조치라도 영영 소송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불가쟁력이 생겨버린 행정처분은 결론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대? 셋째 줄 특별한 사정이 면한 국민에게 행정처분 변경해달라고 어디다 신청할까? 행정기관에게. 왜냐면 법원에는 소송 못 내거든. 응? 이미 소송기간 지나버렸다 그랬잖아. 법원에 소송할 길이 막혔는데 행정기관에게 이거 잘못된 조치 아니냐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만약에 신청권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회 거부했어. 그러면 거부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해서 또 소송으로 싸울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돼. 근데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회 거부했어. 변경해달라는 신청받고 거부했어. 그 거부했더라도 거부로 인해서 상대방의 신청권이나 권리가 침해된 게 없어.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으니까 소송할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야. 응? 그런 논리가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에게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없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또 뭐 있어?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지? 뭐라고 했어? 법에서 국민이 신청할 권리를 규정을 했거나 응? 또는 법 해석상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는 신청권이 없다는 거지. 신청했는데 행정위원회 거부해도 그 거부하는 행위를 갖고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합시다. 2번 중요. 자, 3번은 많이 나온 건 아니야. 응? 내가 알기로 한 번인가 2번 정도 그동안에 그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우선 이해할 게 서울시가 거기 다운표 친 게 서울시가 법 규정 만든 거야. 철거민에 대해서 시형 아파트 분양해 주는 거 뭔가 지침 만들었대.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그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나 해당되니까 나한테 뭐야? 아파트 분양권 달라 신청했나 봐. 응? 그랬더니 거부했다는 거지? 행정기관이. 그랬더니 상대방 거부한 거 자기 이익을 권리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뭐라고 해석했어? 야, 그 서울시가 만든 분양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놓은 게 불과하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 이런 거 발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 요건에 그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맞으니까 나한테 분양해달라고 개인이 신청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거부했더라도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 소송할자격이 인정 안 될 수 없다. 그런 논리가 된 거야, 그렇지? 아까 행정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으로부터는 개인의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얘기 판례를 통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이건 또 공부해 둡시다. 자, 4번 판례의 핵심은 셋째 줄. 자,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여기가 포인트야. 조리상 뭐 해야 돼? 응답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법에는 명시적으로 응답해 줄 의무 있다고 규정이 없어도 응답해 줄 의무가 불문의 법인 조리, 법인 조리에 의해서 응답. 자, 요거 이제 사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자, 이거는 지금 로스쿨하고는 제도가, 로스쿨 제도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법고시 제도가 있었지. 그건 사법고시 합격하고 저기 이제 사법연수원이라고 2년 동안 연수를 받아. 연수를 끝내고 연수 기간 끝나면 이제 검사 지원, 판사 지원, 나머지 다 이제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 올해 검사 100명 선발한다. 공고를 냈지. 그랬더니 사법연수원 졸업한 자들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이 자기 검사 되고 싶다고 신청한 거야. 그러면 100명을 선발하는데 200명이 신청해 왔어. 그러면 200명 중에서 100명을 누구를 선발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발할지는 법무부 장관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는 거야. 재량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신청자들에게 당신 떨어졌습니다. 당신 합격했습니다. 그거는 통보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는 거야. 신청한 사람을 반드시 검사로 임용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치? 신청한 사람을 무조건 임용해줄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당신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임용한다 안 한다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응답을 해주는 의무는 어떨까? 신청한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야. 근데 아무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기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응답받을 권리 침해당했다고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5번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6번은 또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할 때 또 배우지만 또 관련이 있으니까 6번도 공부해. 자, 첫째 줄,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가 부여될 때. 자, 3개 단어 연결해보자.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가 부여될 때. 근데 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누굴 위한 의무냐?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냐? 또 단순히 행정주의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의무냐? 그렇다면 그 법이 정한 의무 속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 행정주의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의무로서 부여된 걸 공무원이 위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개인은 그로 인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되려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어느 때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여된 의무가 개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공부 요령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가 부여된데, 그 의무가 어떤 의무냐? 둘로 나눠지는 거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냐, 사회질서, 행정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의무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들었듯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의무냐, 이에 따라 결론이 다른 거야.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할 때 또 공부하니까 중시.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또 뭘 말해? 아까 말했듯이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알아둡시다. 자, 1번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의료보험 수급권. 우리 일상생활 의료보험 수급권. 자, 핵심 뭐야? 두 번째 줄, 헌법 규정,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0조 1항 헌법 규정만 갖고는,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이야. 막연하잖아. 그 법률에 의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한 내용으로서, 그죠? 저도 뭐 의료보험 제도 적용 이런 거에서 국회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비로소 법이 보호하는 구체적 이익이 확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만 한다. 응? 다 마찬가지야. 2번도. 헌법에 보면 국가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선언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헌법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선언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선언이다. 그 뜻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뭔가 이렇게 노력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다는 거지. 끝에 읽어보면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다. 응? 그건 국회가 법률로 또 별도로 정해놔야만 구체적인 내용이 돼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권리가. 저상버스가 뭔지는 알죠? 예를 들면 휠체어 탄 채로 버스 딱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버스 타는 계단이 이렇게 낮은 거 있잖아. 그게 저상버스란 말이지. 자, 2번 끝에 중시. 즉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될 헌법상의 국가 의무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의무까지 헌법으로부터 둘 수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한 종류로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나 일자리 줘! 직접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일자리 못 준다면 그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 지급해줘! 이것까지 헌법이 선언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로부터 도출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그런 내용의 그 권리를 개인에게 인정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또 정해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나올 수 있는 거지. 헌법 규정만 갖고는 안 된다. 또 넷째 끝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로부터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어떠한 요건을 갖는 자에게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뭐 등등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응? 다 비슷한 취지죠. 그래서 4번 공무원연금 수급 같은 사회보장수급도 같은 내용. 다 비슷하니까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환경권도 마찬가지. 환경권. 응? 그래서 거기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넷째 줄에 보면 자 환경 영향 그러니까 이런 거 하게 돼 있어. 정부가 무슨 사업을 벌이잖아. 정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주변에 반경 몇 킬로 이내에 미치는 환경을 필수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어. 법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일단 나중에 또 배울 때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법이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다 또 그거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근데 또 이 소송한 주민들이 뭐 주장해? 그 옆에 밑줄은 안 쳤지만 헌법상의 환경권,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정책 기본법도 그 앞에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을 선언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인 선언만 해놓은 거, 이걸 근거로 자기 법이 보호하는 이 침해하는 조치다. 행정소송할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는 법률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침해됐다는 걸 주장해야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당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자, 5번하고 6번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도 되고, 그지? 그러나 7번, 8번, 9번 이렇게 묶어. 7, 8, 9. 응? 그런데 시험은 잘은 안 내는 편이야. 네. 자, 7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행복 추구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래. 응?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어떤 내용이다 하고 법률로 구체적으로 안 정해놔도 우리가 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잖아. 내용이. 그죠? 그 법률로 굳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해놓을 필요도 없는 거야. 정해놓지 않아도 다 아는 거야. 응? 따라서 거기 보면 셋째 줄에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자기를 수감시설에 찾아온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권리,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그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당연한 권리다. 응? 형사소송법이니 이런 여러 법률에서 그걸 탈출 우려가 있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못 만나게 제한하는 사유 아니라면 당연히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다. 응?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지. 응? 헌법상의 규정 그 자체만으로도 침해당했다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바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지? 그런 게 7, 8, 9번인데 예, 잘은 안 나와. 응? 그 위에 것들이 우리 앞에 했던 위에 것들이 주로 시험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 특성. 자, 특성 간단히 공부합니다. 뭐하고 비교하냐면 우리가 민법상으로 개인 간의 사법상 권리.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가 B한테 돈 빌려줬어. 그러면 A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 그래서 돈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런데 A가 자기 돈 받을 권리 자유롭게 포기. 나 안 받을래. 나 권리 포기할래. 돈 받을 권리. 포기가 자유로워. 또 A가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야, 자기가 돈 받을 권리를 C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B한테 돈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 C한테 A가 너한테 권리 넘겨줄게. 네가 B한테 받아. 왜냐면 A는 C한테 갚을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제 그게 가능해. 응? 그러니까 권리를 타인에게 자기 권리를 양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반면에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의 권리, 예를 들어서 투표권 내지 선거권, 투표권. 나 투표권, 나 이번에 못 갈 것 같아. 내가 투표하는 권리 너한테 넘겨줄게. 네가 가서 내 것도 해. 이게 돼? 안 되겠죠, 성질상. 선거권 권리 양도 안 되겠지? 또 내가 생계 곤란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생계비 보조받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지정이 된 자는 국가에게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걸 남한테 넘겨줘? 그거 안 되지.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비하자면 이 행정법 관계에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익적 관점도 있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서 사법상의 권리에 비해서 자, 핵심 동그라미 1번 어떤 게 된대? 개인적 공고는 자, 첫째 권리를 이전하는 게 금지 제한 되는 게 많대. 응? 자기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게 금지 제한되는 거 많고, 또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많다.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또 그래서 거기 예를 쭉 드러났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111쪽 가면 동그라미 2번 타인에게 자기 권리 행사 대신시키는 거. 동그라미 2번 응? 타인에게 자기 권리를 대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 대신에 투표권 좀 대신 행사해 주라. 이거 안 되지? 응?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가지. 이전, 그 다음에 뭐야? 포기, 응? 그 다음에 대행. 이게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다. 응? 물론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뭐 있어? 그 11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읽어보자. 개인의 권리 중에 경제적, 재산적 성질의 권리라면 이전 포기가 허용된다.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줄에 손실보상 청구권. 요거 밑줄.
손실보상 청구권, 요거는 뭐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권리라고? 응? 이전 포기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권리라고. 손실보상 청구권이 이거야. 예를 들어서 꼭 국가가 아니라 인천시라고 하자. 인천시가 도로 만든대. 근데 도로 만들 구역에 내 땅이 들어가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해? 지난번 되겠지만 강제로 뺏어가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 팔아라. 응? 계약 맺자. 팔라고 요구를 하는데 안 돼, 계약이. 그러면 이제 도로 만드는 공익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강제로 뺏어간다고. 그리고 그 땅값을 보상금으로 주는데 그게 손실보상이야. 응? 적법한 조치로 인해 개인에게 입힌 피해, 재산 피해, 이게 보상받을 권리야. 응? 손실보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럴 수 있잖아. 아이고야, 이거 뭐 내 땅인데 저 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시가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데 좋은 일에 쓴다는데 나 보상금 안 받고 저 넘기겠다. 이럴 수도 있어. 자기 보상받을 권리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보상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손실보상 청구권은 이전이나 포기가 허용되는 대표적인 행정법상의 권리의 예다. 응? 그런가 하면 그 밑에 표 있지, 표. 표가 아니라 법 3개 들어놨지? 외울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게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돼? 양도할 수도 없고 압류할 수도 없게 해놨죠? 아니 생계 곤란한 사람한테 정부에서 이제 생계 보조금 주는 거잖아. 그 통장에 딱 넣는데 그 사람 은행에 빚졌어. 그럼 은행이 들어오는 족족 다 압류해서 빼가면 안 되죠. 그 법으로 금지되는 거야. 그거 은행도 압류 못한다. 응? 그리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연금은 뭘 위한 거야? 외우지 말고. 연금 뭘 위한 거야? 퇴직 후에 노후 보장을 위한 거야. 근데 그거 생각해봐. 그 퇴직 후에 연금 받을 권리 싹 압류해가 버리면 빚 못 갚고 있다고, 그치? 노후 어떻게 하라고, 그죠? 그래서 법으로 금지해놨잖아. 응? 원칙이 양도 압류 못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원칙 아니야,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울 건 아니고 대표적인 사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개인적 공권의 특성해서 뭐 1번은 그냥 한 번만 읽고 지나가자. 이 체크하지 말고 거기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각종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돼? 응? 셋째 끝에 해당, 당해, 이거를 해당이지. 해당 개인에게만 부여된 일신 전속적인 권리다. 응? 상속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상속된다고 하면 한 번 국가유공자로 딱 등록이 되면 어떻게 돼? 대대로 정부로부터 각종 보상금, 지원 대대로 받아? 안 되는 거지. 그죠? 딱 그 본인 내지 그 본인이 이제 못 받게 되면 아마 그 직계자손 1대까지인가? 그렇게만 아마 법적으로 인정이 될 거야. 그지? 상속될 수 없죠. 자, 여기서 시험에 중요한 거 2번. 2번 중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 쉽게 얘기하면 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응? 자, 2번 중요합니다. 2번은 지금 111페이지 하고 있어요. 111페이지. 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 합의로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래. 응? 포기할 수 없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자, 둘째 끝에 여기서 국가와 개인 사이에 무슨 셋째 줄에 부재소 합의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는 무효다 그랬지? 부재소 합의가 뭐야? 합의 맺었고 부재소가 뭐야? 소송 안 하기로. 응? 소송 안 하기로. 행정소송 제기 안 하겠다고 국가하고 개인하고 합의 맺어도 무효. 왜냐면 앞에 전제가 뭔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갖는 행정공법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는, 포기가 허용될 수 없는 권리 성질을 갖는 거래. 응? 그러니까 합의했다는 얘기는 소송 안 하기로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 포기하겠다고 합의했어도 그 합의 자체가 무효래. 인정될 수 없는 거래. 응?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대표적인 예를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까지는 2번이 주로 시험에 났고 4번 또 체크해. 4번. 응? 4번을 보면 제목이 뭐야? 보조금 청구 채권 나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받을 권리.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우리 저 인천에도 시내버스 회사들 있지? 시내버스 이익 많이 남을까? 적자야, 적자. 그죠? 앞으로 계속 더 적자가 될 텐데. 근데 대다수 시민들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안 주면 시내버스 업자들 다 문 닫아요. 그럼 대중교통 마비되잖아. 그지? 그럼 운영을 하게 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죠? 저 시내버스 운영하면 회사에게 기름값 다 보조해줘요. 응? 그죠? 적자분 메워준다고 세금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업자가 이제 인천시에게 유가 보조금, 뭐 이렇게 기름값 보조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아마 시내버스 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고 있나 봐. 그럼 은행이 이 시내버스 회사가 저 인천시로부터 그 유가 보조금 받을 권리 그거를 압류해 갈 수 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 보조금 받을 권리는 국가하고 아니면 인천시하고 그 해당 시내버스 업자 둘 사이에만 권리 의무 관계 있는 거지. 그게 전제야. 둘 사이에만 그 성립되는 거지. 이게 은행 같은 데서 압류해 갈 수는 없는 거다. 응? 그래서 2번, 4번 이렇게 공부합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공의무 얘기 나왔죠? 공의무는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비슷한 논리니까 넘어가. 우리 예를 들어 뭐 납세 의무, 국방 의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거 있지? 납세 의무, 국방 의무, 근로 의무, 응? 또 뭐 있더라? 교육 의무 뭐 이렇게 들어지지? 하여튼 뭐 국방 의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어? 안 되겠지. 누구 대신 시킬 수 있어? 안 되겠지. 아니, 성질상 비슷한 거예요. 형님 넘어가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주제 승계. 공권 공의무의 승계. 요거는 조금 공부해야 돼. 승계가 뭐야? 권리나 의무가 이어지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왔어. 쌍가루 1번. 법에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승계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응?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두 번째 법 보자. 예를 들어 석유 및 그러니까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옛날 법 이름은 석유사업법. 응? 자, 이거 그냥 저기 봐봐. 우리 앞에서도 판례 하나 공부했었지. 뭐 공부했었냐면 주유소 영업권을 받아서 A라는 업자가 영업을 하다가 B라는 업자에게 주유소 팔아 넘겼어. 응? 그러면 주유소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가 다 B에게 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사건이 있었잖아. 주유소 A라는 주유소 업자가 B라는 사람에게 주유소를 팔아 넘겼는데 B가 이제 새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나왔어? 먼저 업자 A가 법 위반한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뭐 했어? 영업정지 6개월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 사건. 근데 B는 전 업자가 위반한 것도 몰랐고, 그죠? 자기가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전 업자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거 이제 벌받을 책임, 제재받을 책임을 또 안게 된 거 아니야? 억울하다 소송했어. 그지? 판결은 어때? 전 업자의 권리 의무가 다 이어지는 거다. 승계된다. 그러니까 B는 전 업자의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 떠안게 된다. 응? 다만 그 이전 받은 업자 양수인이라고 양수인이 위반한 것도 아니고 양도인이 위반했고 그다음에 양수인이 그런 양도인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이런 거 고려할 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은 내려졌어. 비례원칙 공부할 때 나온 사건이었어. 그지? 거기서 보면 승계되는 걸 전제로 한 거야. 전 업자의 잘못으로 제재받을 책임이 양수인에게도 승계되는 거야. 응? 바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내가 왜 이 법을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넷째 줄에 읽어봐. 그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돼 있지? 응? 뭐 말은 길어. 석유 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 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처분을 포함. 효과는 새로운 석유 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승계되고, 승계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마지막 줄에 가면 어떻게 돼? 다만 새로운 석유 정제업자가 승계를 할 때, 그 전 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알지 못했음을 전 업자가 위반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전 업자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무조건 승계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니까 구제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규정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 밑에 뭐 식품위생법도 비슷한 규정들이에요, 다. 외울 거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술집 영업하러 받아 영업하던 사람이 딴 사람한테 이게 넘겼어. 그게 넘기고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는데 전 업자가 청소년 술판 사실이 있다 이래가지고 영업정지 몇 개월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전 업자가 위반했는데요?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책임 떠안게 되는 게 원칙이야. 단 여기도 끝에 보면 똑같은 규정이 있어. 알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면, 전 업자가 위반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면 이제 전 업자의 위반에 대해서 인수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그런 조항들이 많이 도입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돼. 어쨌든 법에 어떻게 된다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오른쪽에 만약에 법에 아무 규정이 없어,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이때 둘로 나눈다.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자, 대인적 성질, 두 번째 끝에 대물적 성질,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인적인 건 우리가 이제 뭐 영업 허가 같은 거 낼 때 사람 보고 내주는 거 있지? 사람의 자격, 능력 보고 내주는 거 있지?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 조치가 있을까? 사람의 자격, 능력 보고 내주는 영업 허가. 꼭 영업은 아니라도 운전면허 허가라 그랬잖아. 사람 자격, 능력 보고 내주는 거잖아. 허가. 이런 게 대인적 허가야. 그지? 그거는 결론이 어떻게 돼? 응? 타인에게 권리 의무가 이전될 수가 없는 거야. 오로지 그 당사자 본인에게만 따른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됐어. 응? 그래서 차를 뭐 면허 정지를 당해가지고 차를 운행을 못하게 되니까 내 차를 팔아 넘겼어. 딴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이게 면허 정지 효력이 따라다녀? 아니잖아. 별개잖아. 면허 정지는 음주운전한 그 사람한테만 그 운전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부여된 거지. 차를 팔았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반대로 세 번째 두째 끝에 대물적 성질의 경우 있지?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세워보자. 어떤 사람 차가 매연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차야. 그래갖고 이 차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서 사용하지 마라 의무가 부과됐어. 그건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한 게 아니라 물건의 성질을 보고 의무를 부과한 거지, 차량 소유주에게. 근데 그 차를 딴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차 산 사람도 그 차 매연 이게 감소되지 않는 한 계속 차 운행 못하는 것 의무는 따라다니는 거지. 따라서 자, 포인트 대물적 성질의 그런 권리 의무는 어떻게 된다? 별도로 법 규정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승계 인정. 원칙적으로 승계 인정. 응?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대물적 성질의, 대물적 성질인 경우는 원칙이 승계 인정.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응?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더라도 대물적 성질의 것은 승계 인정. 응? 그래서 자, 1번 중요합니다. 1번. 자,
그래서 첫째 끝에 자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산을 막 파헤치고 거기다가 막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 적발이 됐어. 그 행정위원회 무슨 조치했어? 너 법 위반했으니까 원상 복구해라 의무 부과하지. 이 원상 복구해야 될 의무는 어떻게 된대? 응? 타인이 대신하여 대행할 수 있는 의무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하면 그 토지 상속한 상속인에게 그 복구 의무가 승계된다는 말이에요. 응? 그러면 줄이면 산림 예. 자, 두 번째 끝에 산림을 형질 변경하여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의 복구 의무는 승계되는 성질의 의무다. 응? 어떤 성질의 의무일까 이거? 대물적인 성질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나중에 또 하는 건데 중요. 과징금 채무란 거 과징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죠. 행정위원회 과징금이라는 걸 부과했고 내야 될 의무. 과징금 채무는 승계된다 안 된다? 응? 승계된다. 응?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3번 공중위생 영업 전 업자가 영업정지 받을 위반이 있었다면 그 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그 위반의 책임을 물어서 영업정지 같은 거 내릴 수 있다. 자, 4번 중시하세요. 석유 판매업. 이 쉽게 말하면 주유소 영업이잖아. 어떤 성질의 것이래? 대물적 영업허가. 응? 그러니까 주유소 영업허가 받는데 사람이 허가 받는 자의 사람의 자격 능력은 안 따져요. 법이 정한 시설 기준 갖췄느냐 뭐 이런 것만 보고 허가 내주는 거란 말이야. 대물적인 영업허가. 따라서 대물적 영업허가니까 어떻게 돼? 주유소 영업 허가 받아서 영업하다 넘기면 그 주유소 영업 관련된 권리 의무가 그대로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한 자에게 전 업자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중요. 5번 똑같은 거이고. 자, 6번은 넘어가도 되고 뒤로 갑시다. 7번 중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보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짧게.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당신 무허가 건물을 졌으니까 언제까지 철거해라 그랬는데 철거 명령에 안 따라. 그러면 그 철거 명령을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부과해. 법이 정한 계산을 해가지고 의무 이행할 때까지 계속 돈을 부과해서 압박을 하는 수단이야. 이행강제. 그래서 가만히 봐. 의무를 이행하게끔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야. 나중에 또 상세히 배워.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어. 이행강제금 내야 될 의무는 어떻게 된대? 승계가 안 되는 거래. 응? 일신처 승계될 수 없는 그 원래 부과받은 자 그 사람한테만 이제 속하는 의무라는 거야. 응? 아까 뭐하고 대비해서 외워준다?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과징금은 승계가 되는 성질의 의무고, 응?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안 되는 성질의 의무래.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이거. 그 다음에 8번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9번은 해야 돼. 9번. 자, 9번은 개인택시 면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응? 개인택시 운송사업면. 개인택시 면허 어떻게 된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그러므로 어떻게 된대? 행정기관은 자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팔 수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 팔아넘겼어. 그래서 그 사고 팔고 자기네들끼리 계약 맺고 계약서 쓰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 행정 절차로서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대. 인가.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제 신청받고 승인까지 다 내줬는데 나중에 뭐가 발견됐대? 응? 그 개인택시 면허가 양도 양수 계약 맺어지기 전에 양도인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는 게 뒤늦게 발견되었다면
이미 개인택지 면허가 딴 사람한테 다 넘어가 있더라도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이미 넘어가 있는 개인택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대. 이거 중요. 그래서 7번하고 9번 하세요. 10번 안 해도 돼. 응? 일단.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뭐 하냐면 여기 맨 아래 개인 제목만 간단히 연구해야 돼.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그랬지?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과거에 비해서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논리 한번 생각해봐. 개인의 권리,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과거에 비해서 확대 인정되고 있대. 그러면 무슨 결과를 가져오지? 개인들이 자기의 법이 보호하는 이 침해당했다고 소송하면 소송 받아주는 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개인의 이익이 법에 보호되고 있는 게 아니다. 소송 안 받아주는데 이제는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다 하고 확대 인정을 해줌으로써 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이 가능해서 돼.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의 확대 이꼬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 원고적격 확대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얘기. 그러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풀어야 돼. 자, 조금 이따